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다. 당장 꺼져. 그날 저는 30년 동안 참고 살아온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55세 박서연입니다. 평생 시댁에 맞춰 살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집에서 쫓겨나는 굴욕뿐이었습니다. 사연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이른 아침의 냉기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검은 상복의 깃을 고쳐 세우며 천천히 조문록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는 마지막 자리, 그 어떤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펜을 들고 조문록을 넘기던 손끝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이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시댁 사람들의 이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 슬픔을 함께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상주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장 직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금세 표정이 가라앉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려 화면을 올려보니 남편의 위치가 우연히 공유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눌렀다가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장례식장과는 너무 다른 풍경, 남편이 휴양지 호텔 로비에서 웃는 사진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런 날까지?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이고 가볍게 떨리는 손끝만이 속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서연은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다 남편 이름으로 찍힌 고가의 식사와 숙박 기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던 그 시간 남편이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이고 눌려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조문록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그 의심은 아직 미약했지만 곧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할 징조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 서연은 아직 치워지지 않은 상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슬픔이 그대로 가슴에 남아 있었고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었지요. 그때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직도 거기서 그러고 있니? 대충 정리하고 와라. 상호 회사가 지금 정신없는데 네가 와서 도와야지. 안 오고 뭐해?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위로 한마디 없이 들려온 건 명령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장례가 끝나서 조금만 쉬고 가면 안 될까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서연을 덮쳤습니다. 핑계 좀 그만 대라. 너는 왜 항상 너만 중요하니? 한 집안 며느리가 돼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보내던 그날, 단 한 번도 전화조차 걸어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그들은 서연에게 당연하다는 듯 모든 걸 요구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 단톡방에는 상호 회사 어렵다더라. 서연야 친정 가서 돈을 가져와서 회사 좀 도와라. 라는 메시지가 여러 번 오갔습니다. 서연은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말이 마치 당연한 의무처럼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연락도 바빠 한 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장례비 영수증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가 다시 조용히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왠지 더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시댁 모임에 억지로 참석했을 때 서연은 모두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어도 집안에 보탠 게 하나도 없네.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고개를 돌렸고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서연의 아픔을 위로해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 언제든 자신을 탓하고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묵묵히 참아내던 서연의 마음속에서 서러움이 처음으로 분노의 형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다가올 진실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서연은 집안 정리를 하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텅 빈 집은 더욱 깊은 허무와 외로움만 밀어넣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도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정장을 세탁물로 내놓기 위해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켓에서 바스락하는 소리에 서연은 무심코 손을 넣었다가 작은 회색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소 남편이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장부를 펼친 순간 서연의 시선이 한 이름에 꽂혔습니다. 문혜진, 남편 회사의 재무팀 직원. 가끔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 들리던 그 목소리의 주인. 그리고 이어지는 수상한 금액들. 정규 거래처라고 보기엔 들쭉날쭉한 금액과 어떤 페이지에는 대체 입금, 특별 지급 같은 애매한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연은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과거 회계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던 경험 덕분인지 비정상적인 흐름이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회사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장부 속 작은 메모가 서연의 심장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조용히 처리해야 함. 조용히? 무엇을? 그리고 왜? 서연은 숨을 삼키며 장부를 닫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서연은 재빨리 장부를 자켓 속에 넣고 평정을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상하게도 코트를 벗자마자 정장을 들춰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서연의 등골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흐릿하게 들리는 목소리. 아니, 없다고. 장부가 사라졌어. 서연이 눈치챈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 말에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단순한 업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감추고 싶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잠든 뒤 서연은 장부를 다시 꺼내 핸드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찍을 때마다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어. 서연의 마음속 무거운 의심이 이제는 현실적인 공포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장부는 곧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열쇠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부를 발견한 뒤부터 서연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고 결국 서연은 스스로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점심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서자 서연도 조용히 뒤따라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출입문 너머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오랫동안 눌려 살던 시간들이 그녀의 발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회사 로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은 서연을 낯선 사람 보듯 흘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점심시간을 틈타 남편이 있을 만한 회의실 쪽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투명 유리 회의실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안 서연의 시선은 한 장면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이 문혜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연이 사진으로 남겨두었던 그 장부를 펴놓고 진지하면서도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이 정도면 완전히 빼돌린 거야.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순간 서연의 귀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례식 동안 보지 못한 남편의 웃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떨리는 손을 억지로 다잡으며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카메라 소리를 나지 않게 설정한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돌아보니 회계감사 파트너 오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람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서연님 맞으시죠? 혹시 남편분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서연을 빈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 장부 남편분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증거가 맞습니다. 이미 회사 재정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문혜진 씨와 함께 내부를 잠식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서연의 다리가 흔들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불륜도 모자라 횡령, 그것도 회사 기반을 뒤흔드는 큰 비리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본 장면과 장부의 내용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과 충격 사이 아주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 처음으로 싹 텄습니다. 이제 내가 끝을 봐야 한다. 그 결심은 아직 작았지만 서연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 첫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비리와 불륜을 직접 목격한 날 이후 서연은 그 사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며칠째 집에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서연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상호 씨 당신이 혜진 씨와 그리고 회사 돈 이야기는 내가 다 봤어요. 그러나 남편은 놀라기는커녕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서연을 밀어붙였습니다. 회사 힘든데 왜 찾아갔어?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제발 민폐 좀 그만 끼쳐. 서연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들켰다는 사실에 대한 화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자 가슴속이 더 깊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더는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이혼해라. 너 같은 거 없어도 상호는 괜찮다. 그 말투에는 연민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척과 결론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댁에 불려간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같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서연 언니, 이 정도면 그냥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한 거 아니야? 라며 압박을 더했습니다. 서연은 말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증거도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 배우지도 못한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상호가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니?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을 믿어줄 거라는 기대조차
어리석은 환상이었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용히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상호님 힘이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슬쩍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훨씬 든든하다. 그 장면은 서연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시댁은 곧바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혼하면 너에게 줄 건 없으니 빈손으로 나가라. 집도 돈도 다 상호 거다. 말투는 협상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함께 만든 가정이 이렇게 단숨에 잘려나갈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마음 속에서도 미약하게 하지만 분명한 의지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지. 서연은 장부, 사진, 통화 녹음 등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이혼을 통보받고 빈손으로 쫓겨난 날, 서연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마치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남편과 시댁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 앞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장례 이후 그대로 멈춰 있었고 구석에 쌓인 상자들만이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먼지를 털어내며 어머니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닿았을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낡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거운 철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이 오래된 테이프로 몇 번이나 덧붙여져 있었고 뚜껑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서연이에게 라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 공장 사진, 두툼한 계약서, 묶음, 그리고 만평 공장 부지 토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의심하며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장 부지는 이미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된 지역, 현재 시세는 무려 500억 원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 거였다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문서들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외삼촌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왔구나. 누나가 생전에 부탁한 게 있다. 외삼촌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가 말하더라.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꼭 서연이가 가져야 한다고.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늘 마음속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 침묵이 결국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걸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시댁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자신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들을 가슴에 안으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부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였고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절망을 지나 마주한 반전의 순간 서연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뒤 서연은 지난 시간 동안 모아둔 장부 사진, 통화 녹음, 남편과 혜진의 회의실 장면까지 모든 증거를 철저히 정리해 회사 감사팀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더는 되돌아갈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편 회사에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은 회사 앞에 정차한 검은 차량과 들고 나르는 박스들을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혜진의 책상에서 발견된 USB에서 횡령 회계 자료가 다수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남편의 서명이 찍힌 문서도 여러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두 눈이 풀린 채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회사에서 나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난리야.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의 대가야.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남편은 그제야 모든 걸 알아챈 듯 서연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마 너냐? 내가 신고한 거냐고?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참고 살아왔던 30년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뒤였으니까요. 혜진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가장 먼저 남편을 버렸습니다. 주변에 나는 시킨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그 사실이 전해지자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회사에서 직책이 박탈되고 금융권으로부터도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무너진 얼굴에 눈물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상호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하고 낮아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가슴속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제 삶을 지킬 겁니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친정에서 받은 공장 부지의 임대 계약을 새롭게 정비했고 그 결과 월 5억 원이 넘는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재정의 안정은 서연의 삶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단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민석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면 직접 사업체 하나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값싸게 시작할 수 있는 물류관리 사업도 있고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지만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선택이 지금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남편과 시댁이 무너지는 동안 서연의 인생은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누구도 그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비리 사건은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은 횡령과 배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회사 역시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기울었습니다. 언론에도 이름이 오르내리자 남편은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연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해왔지만 더 이상 듣고 싶은 말은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랑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 울먹이는 목소리가 한때는 마음을 흔들었겠지만 지금 서연의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로 30년의 미련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떠밀리듯 서류에 서명했고 시어머니 역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문을 받아들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이혼 판결 후 서연은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공장 부지로 직접 향했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넓은 부지 위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텅 빈 창고와 오래된 간판이 눈에 들어왔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휴대폰 진동과 함께 첫 임대료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5억 원. 숫자가 눈앞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토록 무시받고 짓밟히고 버림받았던 시간들이 눈부신 반전으로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서연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바로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힘든 날들을 버텨준 사람이 결국은 자신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작년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지를 기반으로 한 물류 임대 사업을 자신의 이름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선명하게 적힌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보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새벽 공장 부지 앞에 홀로 서서 천천히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던 바람도 어느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처럼 밝은 빛이 서연의 얼굴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내 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30년간 눌려있던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선언이었습니다.